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풀어야 될 문제 중에 나머지는 강의를 다 해줘서 괜찮은데 9번은 아예 여러분이 전혀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자, 9번 하나만 지금 보러 갑니다. 특정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와 피담보 채권의 변제는 동시행 관계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이제 우리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은 저당을 잡을 수 있죠. 그럼 돈 빌려주고 그 사람의 주택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담보는 저당권의 형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갑이을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을이 돈은 빌려줄게 대신에 그 나한테 이전 등기를 넘기라는 거예요. 주택에. 그럼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는 게 아니고 아예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예 넘겨라. 넘겨놨다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 집을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의 형식이 아니고 똑같이 목적은 남의 주택을 담보를 잡기 위해서 맡았죠. 그런데 형식은 앞에는 저당권인데 뒤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죠. 그럼 이런 담보를 외관상 형식은 소유권이 양도된 것처럼 돼 있죠. 근데 속뜻은 담보죠. 그런 걸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읽어주는 내용. 자, 특정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경료된 돈을 빌리고 담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됐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양도담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까지가 양도담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 하나 해결됐고, 자, 돈 갚는 거하고 말소는 이전 등기를 말소하든 저당권을 말소하든 돈을 갚는 거하고는 동시행일까요? 먼저 갚아야 될까요? 항상 먼저 갚아야 그 다음에 말소를 요구하는 거지 동시행이 될 수가 없다는 거니까. 그럼 이제 9번도 돈을 먼저 갚아야 말소 청구를 하는 거지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동시행 관계가 없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게 9번. 생전 처음 보는 이야기라서.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위주로 갈 겁니다. 218페이지에 가시면 입문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합쳐서 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3문제인데 뭐 실제로 민법상의 임대차까지 따지면 5문제예요. 임대차가 2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1문제거든요. 그럼 남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관계가 여러분 40문제에서 6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 먼저 비교해놓고. 자, 임대차는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그럼 임대차는 채권이면 힘이 없죠. 그래서 힘없는 이 세입자를, 특히 부동산 세입자를 물권자만큼 좀 효력을 강하게 한 노력을 지난 50년 동안 국가가 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세입자를 위해서. 그런 걸 우리는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이 채권이 물권만큼 효력이 강화되는 과정을 물권화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임차권이 물권화되고 있는 경향이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냐면 민법상 임대차가 있고 그다음 등기된 임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갑이 을한테 세를 줬는데 을이 갑의 집에 새들어 살서 5년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2달도 안 돼서 집주인 바뀔 수 있나요? 그럼 새로운 집주인은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나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죠. 그럼 새로운 집주인이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는 전주인하고 계약하기를 5년 계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4년 10개월 동안 살다 가야 되겠다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하죠. 그럼 그런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남의 집에 새 들어갔지만 이 민법상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중간에 소유자만 바뀌어버리면 원하지 않아도 쫓겨나게 되죠. 그럼 그렇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이 힘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라. 등기를 하면 그 시점부터는 물건만큼 강화돼서 적어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등기한 시점부터는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민법상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데 등기를 하고 나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등기를 하고 나면 대항력이 있죠. 자,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당연히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한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지만 등기된 임대차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세입자는 소유자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살다 갈 수 있다 없다? 그럼 10년 계약에도 10년 살다 가고 5년 계약에도 5년 살다 가는 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물권적 청구권이죠. 우리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다고 했죠. 물권적 청구권을 채권자한테 주진 않겠죠. 소유권의 기한, 지상권의 기한, 물건의 근거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럼 단순한 민법상 임대차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그 말은 내가 임대차를 하고 있는데 이 집에 노숙자가 들어와서 자고 있으면 나는 적어도 임차권을 근거로는 나가라는 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니까. 근데 등기를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등기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마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 자기가 가진 그 개인적인 그 힘을 바탕으로 남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는 거예요. 등기를 하거나 전입신고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 가능성이 있느냐? 세든 사람이 세 줄 수 있다 없다? 예? 갑이 을한테 세를 줬는데 을이 계약기간 5년 하고 급한 일이 생겨서 2년 만에 빠져나가게 생겼죠. 그럼 남은 3년을 다른 사람한테 세 살라고 세든 사람이 세를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없다? 예? 자,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게 인정이 안 돼.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안 돼.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는 안 된다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아직 대한민국 세입자는 이거는 못 가지죠. 그 말은 집주인한테서 다 뺏어가도 자기 집의 세입자를 누구로 드릴 것인가의 자유만큼은 뺏어가지 말라는 거. 그게 상식이에요. 자, 내가 2층집에 살면서 을한테 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내 허락 없이 다른 사람한테 세 주고 나갈 수가 있다면 집주인 갑의 입장에서는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그래서 월세가 2번 밀려서 월세를 왜 안 주는 거야 하고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을을 만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을이 병한테 세를 주고 갈 수 있다면 갑은 전혀 알지 못하는 병을 만나게 되죠. 20대 총각 5명. 온 몸에 문신을 떡칠을 해가지고 엿기를 들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집주인이면 그 올라가서 월세 2달 밀렸다 내놔 할래요? 아니면 수고하세요 할래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나 못 올라가. 겁이 나서 이제 2층은 이제 출입금지라. 그래서 집주인한테 다 뺏어가도 이거 처분 가능성, 요거는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처분 가능성이 없어요. 어디로 가나. 자, 그 다음에 계약기간 5년 하면 5년 보장 받나요? 계약기간 5년 하면 5년 보장 받죠? 당연하죠. 계약기간을 1년을 하고서도 이 집이 마음에 들면 1년을 더 강제로 살다 갈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5년 하고 5년 살다 가는 건 당연한데
1년 계약을 하고서 마음에 든다고 해서 집주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1년을 더 강제로 살다 갈 수 있다 없다? 예? 자, 민법상의 임대차는 안 돼. 1년 계약했으면 1년 만에 나가야 돼. 그런데 등기된 임대차도 안 돼.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소 2년이 보장된다는 법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소 1년이 보장된다는 법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 6개월 계약해도 전입신고하고 살면 1년 6개월 강제로 더 살다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3년 계약하고 3년 사는 게 존속기간 보장이 아니고 3년 계약했으면 계약대로 살다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중간에 누가 시비 걸면 주장하는 힘은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해놓고도 2년까지는 살다 갈 수 있는 힘, 요걸 최소 존속기간 보장이란다. 자, 그럼 기존의 세입자는 아무것도 보호가 안 됐죠. 등기를 하면 절반 정도 보호됐죠. 전입신고하니까 하나 더 보호됐죠. 대한민국 세입자는 요 정도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마쳐버리면 이만큼 지금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힘없는 세입자가 이 정도로 지금 효력이 강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더 얼마나 더 강화될지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야당이 집권하면 훨씬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전월세 상한 뭐 이렇게 뭐 몇 프로 이상 못 올린다 이런 것까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화된, 그럼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힘없는 세입자를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중간에 소유자 바뀌어도 안심 놓고 살다 갈 수 있고 자기 보전금 확실히 회수하고 너무 빨리 이사 다님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좀 극소화해서 최소 2년은 보장받고 뭐 그 정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세입자로 사는 거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럼 이 새로운 법이 나오게 되면 항상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적용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는 그 특별법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 또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 설마 민법처럼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민법을 개정했어야 되지 새로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죠. 그럼 새로운 법은 타겟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딱 타겟이 정해져 있겠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디에 적용하는 법입니까? 문을 열어놨는데 연 것 같지도 않아. 자, 이 법 어디 적용할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주택이잖아요. 주택. 그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에 적용돼 어디 적용되겠어? 주택에 적용되겠죠. 법 안에 제목이 있는 겁니다. 원래 도시개발법 맞아는 법입니까?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럼 그 법의 1조에는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라는 게 적혀 있겠죠. 그걸 입법 목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이 법 만들었다고 적혀 있겠죠. 도시 개발은 왜 할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걸 좀 고상하게 표현해 볼까요?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식으로 쫙 발라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겠죠. 항상 법의 1조는 그래. 그럼 이 법은 주택에 적용되겠죠. 그럼 토지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상가 안 돼. 주인법이지 상위법이 아니니까. 공장 안 되겠죠. 기본이죠. 그 다음 토지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토지임대차보호법이 아닌데 이 가배주택의 그 밑에 대지 있죠. 여기는 적용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 토지를 임대차하는 건 안 되는데 그 주택이 서 있는 바로 그 땅은 적용될 거냐. 주택에 서 있는 대지는 적용이 되나요? 그럼 내가 그 집에 세입자로 살다가 전입신고하고 사는데 갑이 돈을 안 주면 이 주택을 팔아서라도 내 돈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주택이 낡고 오래돼서 내 보전금 5억을 맞출 수가 없어.
중간에 무너져가지고 2억도 안 해. 근데 땅은 10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택이 팔리면서 땅도 팔리겠죠. 자, 내가 가진 이 보증금은 주택뿐 아니라 대지의 판돈,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그 미친다는 표현이 바로 주택의 대지에는 주임법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면 죽거나 사나 세입자는 주택에 매달려야 되지 땅에 매달릴 수가 없죠. 근데 땅 판돈에서도 찾아갈 수 있다는 말이 바로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는 표현이 주택이 서 있는 그 땅만은 주임법이 적용된다는 거. 다른 땅은 안 돼도. 자, 그거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국인한테 적용된다, 안 된다. 외국인도 사람이죠. 외국인도 새 살면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임법이 적용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입신고. 전입신고 없이는 주임법이 아니에요.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주민이 아니죠. 그럼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 없잖아요. 외국인은 주민이 아니거든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민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해야만 주임법이 되는데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출입국 관리국에서 증명하는 그 서류가 있겠죠. 그걸 기초로 해서 봐준다는 거예요. 모두 전입신고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은 따로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적용돼요. 법인에 적용된다, 안 된다? 원래는 안 된다. 자,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을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에 한 2년 가이사 되니까 부산에 내려가서 원룸 사장인 원룸 주인인 갑하고 자기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할 수 있다, 없다? 그럼 회사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인데 살기는 직원들이 숙소로 쓰죠. 그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예컨대 이 회사는 대항력이 있느냐? 원룸 주인이 바뀌면 경매가 되면 자기 보증금을 자기 순서만큼 챙겨가느냐? 즉 주임법으로 갈 것인가 민법으로 갈 것인가? 아까 민법으로 가면 대항력이 뭐가 아무것도 없죠. 주임법으로 가면 보호될 거 되죠. 그럼 이 을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인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인은 주임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임법은 자연인, 우리 같은 사람일 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임법이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보통 법인은 안 되는데 혹시 단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거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 이런 식으로 직원 숙소를 위해서 구해줄 때 있죠. 이때는 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 법인에 적용된다, 안 된다? 그런데 적용되는 법인도 있나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그 법인. 그럼 같은 중소기업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기본법 안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몇 인 이하의 직원을 데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몇 명일까요? 그런 건 몰라 나도. 진짜로 몰라. 찾아보지도 않았어. 왜? 시험하고 관계없거든. 그냥 중소기업 이렇게 하고 있지 몇 명인가 중소기업 기본법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 다음에 시험 농부 찾아가 볼게요. 자, 법인은 적용이 안 되지만 적용되는 법인도 있나요? 예, 그렇게.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건물에 적용된다, 안 된다? 그럼 미등기 건물도 등기는 안 돼 있지만 건축물 대장만 있으면 전입신고할 수 있죠. 그럼 세입자는 그 전입하고 들어가면 보호받아. 자, 미등기 전세에 적용된다, 안 된다? 우리 전세는 등기하면 전세권 물거이죠. 등기한 전세가 많습니까? 등기 안 한 게 많습니까? 그럼 등기 안 하면 물거이다, 채권이다? 그럼 이 채권적 전세를 목돈을 주지 월세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고 해서 임대차가 아니라고 해서 주임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세입자의 60%는 포기하는 셈이죠.
대한민국 세입자 60%는 다 미등기 전세인데, 그럼 미등기 전세에도 주임법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전입신고만 하면, 전입신고가 기준입니다. 그럼 전세권 등기가 되면 물거이니까 그거로 보호받으면 되고, 임대차가 됐든 전세가 됐든 채권으로 보일 때는 전입신고 마치면 보호받는다는 거죠.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주임법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뭘까요? 예? 일시 사용하는 거겠지 뭐. 예? 고시원도 한 2년씩 살면 일시 사용이 아닙니다. 자, 예. 자, 아파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1일 장터 쓰나요? 그거는 토지 임대차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그 다음에 모텔은 그 건물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 하루 뭐 이틀 이렇게 숙박하죠. 그럼 하루 이틀 숙박해 놓고 예비군 훈련 받으려고 전입신고까지 옮겨 놓고는 모텔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너는 주임법도 안 받냐? 최소 2년은 보장된단다. 나 모텔에서 2년 살다 갈래. 말 된다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온 거죠. 이제 이런 건 안 올 줄 알았어. 너무 쉬웠어. 복고바람이 부니까.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적용이 안 되죠. 이렇게 쉬운 게 올해 나왔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어려운 판례를 공부해 본들 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없는 거. 자, 적용 범위는 평소에는 잘 안 놉니다. 이제 너무 쉬웠어.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강의하고 올해 초에도 이렇게 강의해 주면서 강의는 해주지. 강의는 해주는데 시험은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나왔어. 항상 안 나온다고 하는 게 해마다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또 어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안 된다는 것은 설명하고 갔으면 안 나온다 해도 풀어야지 그건. 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이 우선 요 두 개가 80%. 자, 살다가는 힘이 대항력. 중간에 소유자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고 살다가는 힘, 대항력. 그 다음에 혹시 빚잔치 시작되면 자기 순서만큼 자기 보전금 회수하는 힘이 우선 변제. 세입자의 관심은 이 두 개죠. 가장 큰 관심은 이거니까. 굳이 더 하나 하자면 서울에서 1억 이하에 살면 3,400까지는 순수도 무시하고 챙겨 먹을 수 있죠. 그게 최우선 변제. 이 세 개인데 여기는 해당해야 되는 거니까 1억이라는. 그럼 대항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주택을 인도하고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이 그 다음 날을 한자로 이 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을 이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입신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되고 돈 찾는 힘은 그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돈을 찾으려면.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대항력하고 우선변제는 같은 약이다, 다른 약이다? 다른 약이. 대항력은 살다가는 힘을 말하는 거고 우선변제는 자기 보전금 회수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 두 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살다가는 힘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은 확정일자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전입하면 돼. 자, 확정일자 없이는 자기 보전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돈 찾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해. 근데 살다가는 힘은 전입신고만으로 충분하다. 자, 요거 구별하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보자는 거예요. 자, 을이라는 자가 4월 1일 날짜에 전입을 했는데 갑의 주택에 병이라는 자가 4월 5일 날짜로 저당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자는 대항력이,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언제 나오나요? 4월 2일 날 대항력이 나오죠. 그럼 만약에 나중에 병이 갑한테 빌려준 돈을 받지를 못했어. 경매를 했어. A가 경매에서 경락을 받을 수 있죠. 그럼 경락인이 와서 세입자한테 내가 이 집 새 집, 이 새로운 집주인이니까 당신은 방 빼라고 하겠죠. 방 빼야 된다. 어른 살다 갈 수 있다. 어른, 나는 전주인하고 계약기간 2년 했고 아직 6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남은 1년 6개월을 살다 가겠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항력은 전입신고 그 다음 날 나온다고 했죠. 그럼 저당권 날짜는 4월 5일이고 대항력은 4월 1일이니까 저당권이 빠르다, 전입이 빠르다. 대항력이 빠르죠. 그럼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경락인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경락인은 이 사실을 알고 경락받았을까요? 모르고 경락받았을까요? 그럼 임차인이 인수된다는 걸 알고 받았죠. 그럼 그걸 감안하고 샀을 테니까. 자, 만약에 병이 4월 1일이 뭐지 되냐는 거지. 을도 4월 1일이고 병도 4월 1일이죠. 그럼 대항력은 언제 나옵니까? 저당권은? 그럼 저당권이 하루 빠르죠. 그럼 이게 이제 경매가 돼서 경락이 돼서 A가 경락을 받으면 을은 쫓겨납니다. 하루 차이로 쫓겨나는 거죠. 실제 원룸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당 잡힌 날짜와 전입신고 들어간 날짜가 같은 게 많은 거예요. 나중에 경매 물건 들어가면. 처음에 작정을 하고 해먹는 인간들은 이렇게 해먹는 거거든. 처음에 땅을 3억을 주고 사요. 허름한 땅. 그 위에 건물은 진짜 한 50년 된 건물 헐어. 건물을 헐고 원룸을 짓기 시작해요. 그럼 처음에 자기 돈 3억을 주고 이 토지를 담보로 2억을 대출을 받아요. 그럼 2억 가지고 건물을 좀 짓죠. 대출 받았어. 이제 건물을 지어가면서 지어가는 건물 봐가면서 다시 대출을 받아. 이제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한 8억을 담보를 받아. 총. 그리고 이게 한 15억 가치가 돼.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1억짜리, 8천짜리 또는 1억 2천짜리 전세를 20개를 준단 말이에요. 자, 1억 2천짜리 전세 20개면 24억이죠. 들고 튀어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물건이 경매가 나올 때는 이 건물이 새 건물이라 쓴지 1년도 안 된 건물인데 나온단 말이에요. 튀었으니까. 자, 이 사람 얼마 해먹고 튀었나요? 21억. 지 돈 3억은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다 대출이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만 박살나죠.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처음에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떼봤다 안 떼봤다. 떼본 그날엔 아무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 저당이. 그래서 내가 안심 놓고 전입을 했는데 4월 1일 날 바로 그날 오후에 저당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등기부등본 냈을 때는 없었지. 그럼 나는 하루 상간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야당이 전입신고 그 다음 날로 주지 말고 전입신고 하는 날로 주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도 이렇게 많이 해먹으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남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러 갈 일이 있으면 계약을 몇 시에 해야 됩니까? 예? 계약을 4시에 해야지. 계약을 4시에 해버리면 4시에 등기부 등본 뗐을 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제 그날 들어올 일은 없거든. 그럼 그 다음날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4월 1일 날 전입을 했는데 저당권은 4월 2일 날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날 오후 4시까지는 없으니까. 그럼 내가 먼저 전입을 하는 거라. 자, 대항력은 4월 2일 날 나오죠. 저당권도 4월 2일이죠. 그럼 같은 날짜입니까? 이제 동일자가 되면 누가 빠르다? 네. 이 그 다음 날은 오전 0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4월 1일 밤 12시가 되면 대항력이 나오죠. 근데 등기소는 아무리 빨라도 10시 돼야 문 열거든. 그럼 최소 10시간은 을이 빠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한 4시 5시경에 이렇게 계약을 해야 돼요. 4시에 해야 돼요. 동사무소 5시 되면
이제 문 닫으니까. 그 내 시대에서 계약하고 30분 만에 동사무소 보통 뛰어갈 수 있죠. 설마 그 동네에서 계약하면서 그 동네 살 거면서 저 계약은 제주도가 사진 않겠죠. 그 동네에서 했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 딱 비교해 보면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 결정되죠. 지금은 돈 찾는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쫓겨나는지 쫓겨나지 않는지. 자, 이거 해먹는 사기꾼은 바보입니까? 바보 알겠죠? 그럼 어떻게든 오전에 계약하게 만들어. 내 시대에서 계약하자 해도 이 비행기표 보십시오. 오후에는 시간 없어요. 지금 오전에 아니면 시간이 없다. 이런 좋은 물건 놓치든지 하지 말든지 뭐. 결국 오전에 계약서 쓰게 만들어. 그런 겁니다, 세상이. 자, 대항력은 이렇게 해서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나오죠. 자, 우선 변제권 돈 찾아가려면 확정일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자, 우리 그래서 돈 찾아가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어디에 찍는 겁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찍나요? 어디 가서 찍나요? 왜 찍나요? 힘없는 세입자가 그렇게 불쌍하면 전입신고만 가지고도 살다 가게 해주고 돈도 찾게 해주면 되지. 대항력은 전입신고,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찍으라고 하고 있죠. 그건 자, 이 5억짜리 주택에 세입자가 있고 뒤에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저당권이 보니까 앞에 자기보다 앞선 자가 있다 없다. 그럼 물어보겠죠. 보증금 얼마인지. 그 자기보다 먼저 돈 찾아가는 자가 존재하면 그 액수는 빼고 주택가치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1억이래. 3억은 더 빌려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앞에 1억이니까. 자, 전입신고만 가지고도 어리 병보다 돈을 먼저 찾아갈 수 있다면 나중에 막상 일이 터졌을 때 틀림없이 1억이라고 해놓고 갑하고 어리 입을 맞추면 4억이 돼. 둘이 짤 수 있다 없다. 둘이 짜버리면 뒤에 있는 병만 당하는 거죠. 왜? 1억 앞에 있는 자가 1억이라고 믿고 3억을 빌려준 거니까. 그럼 확정일자를 찍어야 되는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을 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 짬으로써 후순위 권리자를 해칠 수 있다 없다. 후순위 권리자를 해칠 수 있죠. 그럼 후순위 권리자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찍어 놓으면 적어도 그 보증금이 3억이면 3억, 1억이면 1억 이미 표가 나 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찍는 겁니다. 자, 다시.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을 해서 그 뒤에 후순위 권리자를 해치는 걸 막기 위해서 찍습니까? 그럼 서울에서 1억 이하에 살면 3,400까지는 순서도 무시하고 챙겨 먹죠. 자, 이 3,400이라는 이 숫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을 하면 3,400은 8,400으로 고칠 수 있나요? 저건 법에서 정해진 숫자입니까? 그럼 저건 못 고치죠. 자, 확정일자 찍는 취지는 이 숫자를 마음껏 저것끼리 바꿈으로써 후순위 권리자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금액은 고칠 수 있는 금액이다, 못 고치는 금액이다. 그럼 이건 확정일자 필요 없네요. 이거는 글자를 못 고친다며. 글자 고치는 거 막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나왔다면 이건 글자를 못 고치는 거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해진 글자니까. 그럼 확정일자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만 있으면 되지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 자,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있어야 되나요? 최우선 변제권은?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전입만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친구가 나 지금 1억짜리 원룸에 들어가야 되는데 확정일자 안 찍으면 전입은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안 찍으면 주인이
월세를 빼준다는데 1억에 50을 1억에 30으로 빼준다는데 확정일자 찍지 말아더라 대신에. 그럼 원돈 1억짜리라고? 나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자 물으면 찍으라고 해야 됩니까? 안 찍어도 된다고 해야 됩니까? 찍어야죠 당연히. 자 3,400원 안 찍어도 된다 안 된다? 안 찍어도 됩니까? 3,400원 안 찍어도 나중에 보호받는다 치고 나머지 6,600원요. 6,600원 확정일자 지켜야 보호받죠. 근데 친구한테 내가 배웠는데 최우선 면제권은 확정일자 필요 없어. 맞아 죽습니다. 그 반분수 집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3,400원 안 찍어도 돼. 나머지 6,600원 찍어야 돼. 무조건 찍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찍는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권에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 무지무지하게 시험 나온 게 이겁니다. 자, 그럼 확정일자는 어디에 찍어야 됩니까? 예? 금액을 고치는 걸 막기 위해서 나온 게 취지죠. 그럼 임대차 계약서 안에서도 어디에 찍어야 됩니까? 이문세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뭐 기본세는 있을 줄 알아요. 자, 그게 있어. 뭐. 자, 확정일자 어디 찍어야 됩니까? 금액란에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동사무소 갖고 오면 동사무소에서 자기 서류를 딱 펴놓고 여기 금액란이 있겠죠. 여기 도장을 이렇게 콱 찍어야지. 그랬다가 나중에 금액 가지고 위조됐니 안 됐니 분쟁이 발생하면 그 서류를 동사무소 갖고 가면 비교를 해보면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도장이 반반 찍혔으니까 비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쪽 서류에다가 도장 반, 이쪽 서류에다 도장 반 찍죠. 이걸 우리는 간인한다 이렇게 한다. 간인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안심할 수 있다. 그럼 금액란에 찍는 거 맞죠? 근데 실제로 어디 찍을까요? 아무 때나 찍어 아무 때나. 동사무소 가면 대충 아무 때나 찍어주죠.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국업 공무원 시험에 민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찍죠. 자, 국업 공무원 시험에 민법이 들어가면 제대로 찍어주겠죠. 그게 창조경제입니다. 딴 게 아니고 민생이고. 아니 국어 공무원 시험에 영어가 왜 필요하냐는 영어가 외국인이 그 얼마나 동사무소 들어온다고. 또 설령 외국인이 동사무소에 들어오면 통역 서비스 되잖아요 요즘. 그 국어 공무원 영어 들어가서 배워서 외국에 파견 갈 일 없잖아요. 영어를 왜 해? 차라리 민법을 집어넣지. 그럼 민법을 집어넣어 놓으면 그 나이 든 분들 특히 그 영세민들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변호사 찾아가면 변호사 안 만나줘요. 변호사 돈 없는 사람 만나주지도 않아. 상담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동사무소 갔을 때 법률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민생이죠. 그게 창조경제잖아요. 창조가 별거예요. 그래서 국공무원 시험에 민법이 들어오면 저도 그 강의하러 가겠죠. 그 중개사는 20대부터 70대까지 듣는 분들이 이렇죠. 스펙트럼이 다양해. 일단 절반은 아줌마라. 그런데 국어공무원 시험 그게 강의하러 가면 20대 30대밖에 없죠. 80%가 여자래. 후배가 그 행정법 강의하는데 80%가 여자래. 야, 나 언제 그런 데 가서 한번 가겠다. 그래서 시험이 들어와야 가지. 자, 이제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가장 기본 이야기했죠. 자, 그 기초에서 우선 변제는 전입 신고에다가 결국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최우선 변제는 다시 전입 신고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첫날 강의한 것 중에 이거
자, 첫날에 이거 해줬거든요. 자, 만약에 갑이 빚잔치를 하게 되면 여기 저당권도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도 둘이 있죠. 제일 먼저 돈 찾아가는 1순위가 누구다? 예, 무가 3,400만큼은 순수도 무시하고 찾아간다고 했죠. 이게 최우선 변제죠. 자, 후순위보다 우선했다 안 했다? 심지어 3,400만큼은 선순위보다 우선했다 안 했다? 그래서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한다는 표현을 쓰면 되나요? 다르이란 말을 쓰면 되잖아요. 앞뒤 가리지 않으니까. 3,400만큼은 누구보다 우선하죠. 자, 그런데 2순위는 을이죠. 3순위 병이죠. 병은 보증금 2억짜리죠. 병은 자기보다 날짜가 뒤에 있는 정한테는 이겼나요? 자기보다 날짜가 앞에 있는 을한테는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럼 이자는 후순위한테는 이겨도 선순위한테는 못 이기니까 다르이란 표현을 쓰면 안 돼. 이자는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겁니까? 그럼 후순위보다 우선한다가 바로 우선 변제권.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한다가 바로 최우선 변제권. 됩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우선 변제권.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한다고 표현되면 최우선 변제권.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보러 갑니다. 자, 219페이지에 자, 최고 밑에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대항요건을 갖춘 때는 이길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죠. 살다 가는 힘. 뒤로 넘어가면 5번. 자,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에서 1.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는 표현이 있나요? 이게 우선 변제권이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자, 그 다음 6번에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만큼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다르이란 글자가 보이나요? 거기는 다르이죠. 자, 이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기본 구별하겠죠. 자, 이제 다시. 자, 우선 변제권이 있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4월 1일 날 전입을 하고 4월 5일 날 확정일자를 찍었는데 저당권은 4월 3일일 수 있죠. 그렇죠? 자, 우선 두 가지. 세입자의 관심은 두 가지니까 이 주택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우선 을은 마음만 먹으면 쫓겨나지 않고 계약기간 채워서 살다 갈 수 있다, 없다? 네? 자, 살다 가는 힘은 확정일자 보지 말라고 했죠. 그럼 대항력은 4월 2일 날 나오고 저당권은 4월 3일 날 왔으니까 1번 저당 앞에 있나요? 그럼 살다 갈 수 있다, 없다? 있죠. 끝. 하나 해결. 자, 이제 대항력 해결했죠. 을도 나도 이런 집에서 못 살겠다, 나도 내 보증금 받아 나갈래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돈 찾는 순서, 배당 순서는 1순위가 을이다, 병이다? 네? 자, 돈 찾는 것은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확정일자까지 찍힌 날짜는 4월 5일이잖아요, 최종. 근데 저당권은 4월 3일이죠. 누가 빠릅니까? 자, 1순위 누구다? 2순위. 살다 가는 힘은 있었지만 중간에 소유자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지만 돈 찾아가는 것은 2순위네요. 이제 두 개 구별되나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는 구별해야 됩니다. 대항력 있다고 대항력 있는 순서만큼 우선 변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저당권하고 저당권보다 먼저 돈을 찾아가느냐
뒤에 찾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전입신고다 확정일자 찍힌 날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두 가지를 다 갖춘 날짜. 자, 이제 이렇게 볼까요? 4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먼저 찍고 전입을 10일 날 했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4월 3일 날 저당권이 있죠. 자, 돈 찾는 순서는 어차피 1순위 병이잖아. 두 가지를 다 갖춘 날짜는 4월 10일이 기준이니까. 그럼 이때는 확정일자 찍힌 날이 기준이 된 게 아니고 전입신고 그 다음 날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다시. 확정일자 없이는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확정일자 찍힌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죠. 두 가지를 다 갖춘 날짜가 기준이 되는 거지. 자, 그거 구별되나요? 네, 그거. 그런 게 기본 베이스고 한 문제입니다. 항상 가불병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제 보자. 자,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신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소입니까? 맞나요? 퇴거하면 대항력이 있다 사라집니다. 그럼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이기도 하죠. 전입신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지만 퇴거하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자, 이제 어리 2월 1일 전입했다가 확정일자 받아놓고 보증금 2억인데 보증금 2억을 굳이 적는 것은 이제 소액임대차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저당권이 들어오고 퇴거를 했단 말이에요. 일시. 볼 일이 있었겠지. 퇴거했다가 보름 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2번 저당권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이 주택이 경매 가서 팔리면, 자, 우선 첫 번째, 경락이 딱 되면, 어른, 계약기간 아직 1년 6개월 남았다고 살다 갈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왜 없는가 보죠. 퇴거를 안 했더라면 1번 저당 앞에 있나요? 그럼 살다 갈 수 있죠. 자, 퇴거하는 순간에 대항력은 소멸했다 안 했다? 퇴거하는 순간에 대항력이 소멸했죠. 그런데 재전입을 하면 그 다음 날로 다시 전입했으니까 대항력이 생기나요? 그러나 대항력 생긴 날짜는 4월 2일이지 2월 2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1번 저당권 뒤에 있다 앞에 있다? 그럼 1번 저당 뒤에 있으면 대항력 있나요 소멸하나요? 대항력 소멸해서 쫓겨났죠? 자, 이제 쫓겨났다 하나 해결. 항상 머릿속에 두게. 살다 가는 거하고 돈 찾는 거하고 구별하라고 했죠? 우선 쫓겨났다 하나 해결됐고 사는지 못 사는지는 돈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돈 찾는 순서는 1순위가 누구다? 일순위가 병. 왜? 확정일자 2월 5일이죠. 전 대항력은 4월 1일이죠. 그럼 병이 빠르죠. 1순위 병. 자, 2순위 어립니까 정입니까? 자, 2순위가 을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갖춘 날짜도 5월 1일보다는 빠르나요? 빠르죠. 이거 5월 1일이고 요 4월 2일이니까 빠르죠. 그런데 확정일자를 퇴거하고 나서 새로 전입을 했는데 똑같은 방에 전입을 했어도 새로 확정일자 찍은 적 있다 없다? 그럼 새로 전입을 하면 같은 방에 들어와도 확정일자를 다시 찍어야 된다고 나오면 이 순위는 을이 아니라 정이 돼야 돼. 확정일자 새로 찍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재전입 전후를 통해서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즉 같은 집에 들어왔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순서는 역시 어리대. 두 개 다 가진 날짜도 정보다는 빠르니까. 되나요? 자, 결론은 어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시험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가 퇴거했다가 재전입을 하더라도 동일성을 유지한 채 같은 집에 들어온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판례란 말이에요. 사업시험 전용. 중개사는 잘 안 나오네. 왜 안 나오는지를 몰라. 자, 그럼 재전입 전후를 통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죠? 자, 두 번째. 돈 찾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를 병보다 빠른지 정보다 빠른지 저울질한 기준점은 2월 5일이 기준이었다. 4월 2일이 기준이었다. 4월 2일을 기준으로 빠른지 늦은지 찾고 있죠. 자, 다시. 확정일자 없이는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죠. 확정일자 지킨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항상 두 가지를 다 가진 날짜. 이제 되나요? 좀 쉬었다가 더 보러 갑니다.